도망치는 것도 괜찮겠지. 1년 전 유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추리문학의 전설 렌조 미키히코의 미스터리 추리소설 과거에서 온 목소리. 강 선배,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강 선배는 여전히 경찰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요. 이쪽 신문에도 도쿄에서의 사건 사고 기사가 자주 실립니다. 얼마 전에도 M구에서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이 상당히 크게 다뤄졌어요. 물론 강 선배도 과장님도 요시 씨도 시계 씨도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이름도 없이 무대 뒤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의견을 나누고 수면 부족으로 벌게진 눈을 비벼가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 생생히 머릿속에 떠올라 한참이나 신문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강 선배는 변함없이 쓰디쓴 벌레를 입이 아니라 눈으로 씹은 것처럼 잔뜩 눈살을 찌푸리며 형사란 거 세상 못할 짓이야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사건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장 먼저 의자를 박차고 뛰쳐나가겠지요. 강 선배, 편지로 이렇게 별명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밤새 경찰서를 밝히던 불빛이며 강 선배와 이따금 들러 한 잔씩 걸치던 골목길 포장마차며 둘이서 잠복 근무를 하던 길가 밤 공기의 차가움이며 그 2년 동안의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한 실감으로 떠오릅니다. 그리운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후회가 교차하는 심정으로 결국 나는 형사 일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강 선배가 자주 말했었죠. 형사라는 건 평생 산을 오르기만 하는 일이야. 한참 올라가 한숨 쉬고 다시 또 허덕허덕 올라가지. 평생을 올라가도 정상에 다다를 수가 없어. 그냥 길이 있고 계속 가는 것뿐이야. 그런 다음에 남은 건 나이와 너덜너덜한 몸뚱이뿐인가. 술에 잔뜩 취해 하소연 같은 말을 토해내곤 했지만 눈빛만은 결코 취하는 일 없이 자신이 올라가야 할 길을 단단히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런 강 선배를 지켜보면서 남들이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나는 형사는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강 선배, 이와모토 미치오라는 이름의 나보다 15살 많은 강 선배를 나는 항상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후주근한 양복 차림으로 어떤 야심도 없이 경찰을 위해, 시민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니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끝도 없는 산길에 지나지 않는 형사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강 선배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강 선배가 훌륭한 그만큼 나는 저렇게는 못한다. 강 선배처럼은 될 수 없다라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선배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다. 그게 작년 봄 겨우 2년 만에 더 이상 형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 과장님은 허연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요시 씨는 이렇게 고함을 쳤죠. 그래, 넌 어차피 금수저야. 고향에 가면 억 단위의 살림과 논밭이 기다리는데 형사 같은 막일을 할 수 있겠냐?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사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집도 고향도 버리고 뛰쳐나갔으면서 겨우 2년 만에 그 의지를 꺾은 나는 막대한 재산의 보호 속에 자란 어린 시절의 시선으로 밖에는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세상을, 인간을, 현실을 나는 너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강 선배는 정말로 멀고 먼 사람, 나로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실감했습니다. 내가 형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누구보다 강 선배가 크게 화를 낼 것이다. 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 선배는 신입이던 나를 항상 친동생이나 아들처럼 아끼고 챙겨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강 선배는 나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나를 배웅하려고 강 선배 혼자 훌쩍 나와주셨던 그 도쿄역 플랫폼에서의 일을 나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도망치는 것도 괜찮겠지. 강 선배는 단지 그 말만 던지고 섭섭한 웃음을 지으며 격려하듯이 내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쳐주셨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의 침묵을 가르며 울리던 발차 벨 소리를 지금도 꿈속에서 이따금 듣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강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내가 열차에 타는 것도 지켜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강 선배, 나도 모르게 불렀던 그 부르짖음을 강 선배는 들었을까요? 벨 소리에 지워져 버렸는지 아니면 들었는데도 강 선배가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는지. 그때 강 선배를 부른 것은 그 플랫폼에서의 마지막 순간에야 강 선배에게만은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경찰을 그만두는 진짜 이유, 경찰서 안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강 선배에게만은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던 것이지요. 충동이라기보다 그건 의무였습니다. 짧은 2년 세월 동안이나마 형사로서 살았던 사람의 의무였어요. 강 선배에게만은 그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하지만 습관처럼 어깨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떨구고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어쩌면 강 선배는 모두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선배는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말없이 내게 등을 돌린 것이라고. 그렇다면 나도 말없이 진실을 고향에 안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강 선배의 뒷모습이 사라진 한밤중에 텅 빈 플랫폼이 차창 밖으로 미끄러져 가고 이윽고 도쿄의 밤에 마지막 네온 불빛이 번져갈 때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구나. 두 번 다시 도쿄에 돌아올 일도 없을 테니라는 감상에 젖어들면서 퍼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년만 기다리자. 1년만 기다렸다가 그 일을 강 선배에게 털어놓자. 설령 강 선배가 모든 걸 알면서도 도망치는 것도 괜찮겠지라는 말만으로 조용히 등을 돌린 것이라고 해도 나는 내 입으로 강 선배에게만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강 선배도 분명 언젠가 내가 직접 그 일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각오했을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강 선배,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얼핏 보기에는 그저 단순하고 일반적인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일항공이라는 전국적으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인류 항공회사의 부사장 야마호지 다케이코. 유괴된 아이는 그 야마호지 부부의 외아들 가즈이코, 만 3살이었습니다. 야마호지 다케이코는 전일항공 사장 야마호지 쇼이치로의 장남으로 35살의 젊은 나이에 부사장에 올랐고 앞으로 사장 자리가 기다리는 그야말로 황금방패의 호위를 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6살 연하의 아내 게이코와 부부 사이도 원만해서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강 선배, 물론 강 선배는 그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겠지요. 내가 경찰을 그만두기 직전에 투입된, 즉 나와 강 선배가
마지막으로 한 팀이 되어 뛰었던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바라본 그 사건의 경위를 새삼 되짚어보려 합니다. 지루하더라도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 10일. 도쿄에도 벚꽃 소식이 들려오고 봄다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명 목요일의 일이었지요. 그날 오후 야마우지의 아내 게이코는 늘 하던 대로 아들 가즈히코를 데리고 정원에 나가 잔디 위에서 놀고 있었다. 그참에 보석 세일즈맨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입주 도우미로 일하던 기하라 스미오라는 젊은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 정원의 게이코에게 알렸다. 게이코는 가즈히코를 혼자 정원에 남겨두고 응접실로 갔다.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키무라 부인의 소개를 받았다고 했고 마침 다음 달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남자 목소리는 잠깐 몇 마디 끝에 양해를 청해왔다. 지금 자료를 가져올 테니 전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말한 대로 수화기를 들고 기다렸지만 3분쯤이 지나도 남자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그런데 가즈히코가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타고 놀던 오리왕구가 옆으로 쓰러진 것처럼 잔디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게 2시 15분의 일이었다. 게이코는 유괴를 직감하고 스미오와 함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오후에 한산한 고급 주택가에 의심스러운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다만 도우미 스미오가 집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전화박스에 수화기가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게이코에게 알려왔다. 아까 처음 전화를 받을 때 스미오는 분명 공중전화인 듯한 신호음을 들었던 것이다. 서둘러 집에 돌아와 우선 마키무라 부인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보석 세일즈맨은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괴는 거의 확정적이었다. 게이코는 즉시 회사에 나간 남편에게 연락하고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30분 후 남편 다케이코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고 둘이서 경찰에 연락해야 할지를 상의하는 참에 범인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 게이코가 받아보니 보석 세일즈맨이라고 했던 조금 전의 남자 목소리와 같았다. 아들은 우리가 데려왔다. 500만 엔을 준비하라. 돈이 무사히 우리 손에 건너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돌려보낼 것이다. 사무적이고 딱딱한 말투로 유괴범의 상투적인 요구를 전하는 것이었다. 게이코는 아이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했지만 유괴범은 받아주지 않았다. 마취제 때문에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다.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우리가 지시한 대로 하면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지금 이 상태로 돌려보낼 테니 걱정할 것 없다. 마치 위로하는 듯한 말까지 건네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남편 다케이코는 기껏 500만 엔이라면 범인의 지시에 따르고 경찰에는 연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아내 게이코는 범인의 말은 믿을 수 없으며 경찰에 알리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3시 5분 범인에게서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지 20분 만에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았다. M경찰서에는 즉각 경시청과의 협력으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가 열렸다. 정황상 범인은 야마우지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피해자 부부는 그것을 부정했다. 그 전달에 모 여성 잡지의 유명인사 집공개라는 기사에
야마우지가의 생활을 자세히 보여주는 글이 실렸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의 젊은 후계자는 전부터 언론의 관심사였고 500평이 넘는 현대건축 디자인의 저택도 잡지 화보를 장식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기사에는 게이코가 오후 시간을 어린 아들과 넓은 정원에서 함께 보낸다는 얘기도 게이코의 친구이자 재계의 젊은 현모양처로 유명한 마키무라 부인의 이름도 나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범인은 이 부부와 면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 기사를 발견하고 이번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후 2시경에 범인은 저택 근처 공중전화 박스에서 보석 판매를 위장해 야마우지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저택 담장을 뛰어넘어 가즈이코를 데려갔고 아마도 근처에 주차해둔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다. 수사원들이 일제히 부근 일대의 탐문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몇 가지 정보는 입수했으나 사건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무엇보다 경찰이 개입했다는 게 범인에게 알려지면 유괴된 가즈이코의 목숨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서 탐문 수사가 극히 한정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된 탓이 컸다. 실제로 경찰은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2개월 전 한겨울의 삿포로에서 역시 돈을 노린 유괴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 범인이 아이를 목졸라 살해해버린 일이 아직 수사원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범인은 체포된 뒤에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면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했고 피해자 부모도 경찰이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300만 엔을 내주고 아이의 목숨을 구했을 거라고 언론을 통해 하소연했다. 그 일로 경찰이라는 기관의 시민 안전 보호와 범죄자 검거 목적 사이의 모순에 대한 논쟁으로 전국이 한바탕 떠들썩했던 것이다. 야마우지 부사장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걸핏하면 반감을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손을 떼기를 원했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도 삿포로 유괴 사건이 아직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터였다. 하지만 경찰도 마냥 손을 놓고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철저히 준비를 하고 범인에게서 올 다음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 범인에게서 두 번째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새벽 2시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마우지가에 직접 전화한 게 아니었다. 야마우지 부사장의 부하 직원 K라는 사람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들어온 것이다. 방금 부사장님의 아들을 유괴했다는 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역탐지하는 경우를 염려했는지 범인은 그 K라는 직원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내용을 부사장 집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만 하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은 틀림없이 보증하겠다. 500만 엔을 준비한 뒤에 내일의 연락을 기다려라. 범인은 K에게 그렇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 통화에서 K는 범인에게 물어보았다. 내일이라면 오늘 금요일 말입니까?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였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게 언제인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뭔가 난처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이윽고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지금 아이가 자고 있어서 목소리는 들려줄 수 없지만 틀림없이 살아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부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렇게 덧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범인이 그렇다라고 말했던 금요일에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세 번째 연락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3시 5분 전에 왔다. 이번에도 범인은 야마우지가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전일항공 본사 비서실로 전화해 부사장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 아이 어머니 혼자 지금 즉시 집을 출발해 신주쿠역 3번 플랫폼의 벤치에 앉아 있어라. 현금을 노란색 냅색에 넣어 앞쪽으로 안고 있을 것. 그게 접선 신호가 될 것이다. 3시에서 3시 반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면 오늘 거래는 취소된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현금 냅색은 다시 가져가고 다음 연락을 기다려라. 범인이 전달한 지시는 그런 것이었다. 이 전화에서 범인은 처음으로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아빠, 아빠. 아이는 4번을 그렇게 되풀이했다고 한다. 비서는 가즈이코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지만 빠 부분을 길게 느리는 건 틀림없이 가즈이코의 버릇이라고 야마우지 부부는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야마우지 부사장은 경찰에게 지금 즉시 손을 떼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걸로 티격태격할 여유 따위 없었다. 즉시 노란 냅색을 준비해 500만 엔을 넣은 뒤 야마우지 게이코는 범인이 정해준 장소로 출발했다. 게이코가 신주쿠역 3번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3시 20분에 접어들었다. 범인이 얘기했던 3시 반에서 30분을 더 기다려 4시까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끝내 아무도 접선을 시도하는 자가 없었다. 별 수 없이 4시 반에 귀가해 다음 연락을 기다려야 했다. 신주쿠역 3번 플랫폼에는 10여 명의 수사원이 각자 변장을 한 채 배치되었고 그중 한 명은 어깨에 걸친 가방에 8mm 카메라 렌즈를 달아 3번 플랫폼이며 주변 행인들의 움직임을 촬영했다. 3시부터 3시 반까지라고 시간을 정해줬으면서도 범인은 3시 몇 분 전에야 연락을 해온 것이다. 처음부터 오늘은 거래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 아이 어머니를 플랫폼까지 불러낸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렇다면 범인 자신도 플랫폼에 나타났을 터였다. 촬영은 그런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었지만 8mm 카메라에 찍힌 300여 명의 행인과 승객들 중에서 범인을 특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고 야마우지 부부가 아는 얼굴도 없었다. 범인에게서 그 다음 연락이 온 것은 그날 밤 11시였다. 이번에도 야마우지가의 옆집에 사는 종합상사 중역의 부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범인은 그 옆집 부인을 통해 몸값을 주고받는 새로운 방법을 지시했다. 내일 낮 12시에 A가도의 대체교 앞 공중전화 박스 옆에 오늘과 똑같이 500만 엔이 든 노란색 냅색을 갖다 놓고 신속히 그 자리를 떠나라. 설마 옆집에서 유괴 사건이 일어난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 부인은 반신반의한 채로 야마우지가의 배를 눌렀다. 경찰이 움직이는 기미가 털끝만큼이라도 보이면 그 즉시 거래는 취소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의 목숨은 보증할 수 없다. 내가 1시간 이내에 아이를 숨겨둔 곳에 돌아가지 못하면 시한폭탄으로 아이의 목숨까지 함께 날아갈 것이다. 단순한 농담이나 위협이 아니다. 단 경찰이 나서지만 않는다면 아이는 당일 안으로 상처 하나 없이 돌려보낼 것이다. 그 점은 약속한다. 그런 범인의 협박을 옆집 부인에게서 듣고 야마우지 부사장과 경찰 사이에 다시 말씨름이 벌어졌다. 경찰 측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하고 미행만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야마우지를 설득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11시에 게이코가 500만 엔을 들고 나가기 직전까지 야마우지 부사장은 계속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삿포로 유괴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가는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어쩔 줄 모르는 야마우지에 비해 아내 게이코는 어떻든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시트로잉 차에 올랐다. 그 시각까지 경찰에서는 대체교를 중심으로 A가도의 요소요소에 10대의 차량을 배치하고 각 차량마다 2명씩 수사원이 진을 치고 앉아 문제의 낮 12시를 기다렸다. 낮 12시 3분 전 게이코는 범인이 정해준 장소에 도착해 공중전화 박스 옆에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만큼 침착한 몸짓으로 냅색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 그대로 다리를 건넜고 잠시 북상한 끝에 유턴해서 도쿄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야마우지와 담당 형사 3명이 대기 중이었다. 하나같이 시계 초침을 노려보며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한 드라마의 결말을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낮 12시 9분. 전화박스 앞에서 차 한 대가 멈췄다. 국산 소형차, 흰색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잽싸게 전화박스로 달려가 냅색을 낚아채더니 곧장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걸린 시간은 불과 12초였다. 남자는 30세 전후 선글라스를 썼지만 하얀 피부에 턱선이 날렵한 얼굴이었다. 키는 1m 70cm 정도로 보였다. 마른 체형에 머리는 짧게 깎았다. 황토색 사파리에 감색 무지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12초 동안 남자의 모습은 근처에 잠복 주차 중이던 세탁 체인점 트럭 창문 너머로 수사원의 카메라에 찍혔다. 그 사진이 즉각 배치된 모든 수사원의 차량에 무선으로 보내졌고 그 뒤 20여 분에 걸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흰색 소형차는 그대로 고후 방향으로 북상했고 수사관 차량 10대는 세탁 체인점으로 위장한 트럭에 설치된 본부와 끊임없이 무선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약 2분 간격으로 각 차량이 번갈아 미행을 계속했다. 봄 날씨답게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하얗게 어른거리는 도로 위를 범인의 소형차는 미행을 눈치챈 기미도 없이 느긋하게 달려갔다. 그렇게 추격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는가 싶었는데 미행을 시작하고 20여 분 만에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12시 30분. A가도가 북상을 거부하듯이 T자형으로 갈라지는 지점으로 범인의 차량이 접어들었을 때였다. 후방 10여 미터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젊은 수사원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분기점에 접어들었는데도 범인의 소형차는 좌우 어느 쪽으로 꺾어질지 좀채 깜빡이 신호를 켜지 않았다. 대체 어느 쪽인가 하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던 젊은 형사가 T자로 한 블록 전에 옆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를 피하려고 깜빡 핸들을 오른쪽으로 크게 꺾는 바람에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던 것이다. 사고 자체는 가벼운 접촉 정도여서 상대 차량도 두 형사도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일로 크게 당황한 젊은 형사는 본부 쪽에 범인의 차량이 T자로를 우회전했다고 성급히 정보를 보냈다. 조수석에 앉았던 선배 형사는 갑작스러운 접촉 사고에 범인의 차가 어느 쪽으로 꺾었는지 못 봤다고 했지만 운전을 맡은 젊은 형사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 때 흰색 소형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말한 것이다. 젊은 형사의 말을 바탕으로 T자로를 우회전한 국도 쪽에 새로운 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쪽 도로에서는 범인의 차량이 눈에 띄지 않았다. 흰색 소형차는 이따금 보였지만 모두 번호가 달랐다. 아마도 그런 소형차 중에 한 대를 젊은 형사가 착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실제로는 범인은 T자로에서 좌회전을 했고 이어서 옆에 샛길로 빠져나가 빈 냅색과 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것이다. 버리고 간 차는 도난 차량으로 밝혀져서
거기에서도 범인을 알아낼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실수를 저지른 젊은 형사는 수사본부에서 책임 추궁과 질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실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된 일이었다. 오후 6시 12분 범인의 마지막 연락이 이번에는 야마우지 저택에서 내 집 건너에 사는 회사원 부부를 통해 들어왔다. 돈은 잘 받았다. 약속대로 아이를 돌려보내겠다. 지금 M구의 벚나무 공원 벤치에 잠들어 있으니 즉시 데려갈 것. 곧바로 벚나무 공원 근처 파출소로 연락이 갔다. 범인의 말대로 봄날 저녁에 어스름이 내려앉은 공원 벤치에서 마취 상태로 자고 있는 가즈이코를 발견했고 10분 뒤 파출소로 달려온 야마우지 부부는 사흘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다. 가즈이코는 딱히 쇠약해진 기미는 없었고 서서히 마취기가 빠지면서 잠시 멍해져 있었지만 이윽고 엄마를 연발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3살 어린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봤지만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이를 무사히 부모 품에 보내고 경찰은 즉시 공개 수사에 들어갔다. 범인이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차를 세우고 다시 출발하기까지의 12초 동영상이 TV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곧바로 반응이 나왔다. M구와 인접한 K구에 자리한 히로사카의 장이라는 연립주택의 관리인이 신고를 한 것이다. 우리 연립 사무실에 오카다 케이스케라는 자가 살고 있어요. 그 자가 텔레비전에 나온 범인을 꼭 닮았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며 키, 몸집, 옷차림까지 전부 똑같아요. 혼자 사는 남자인데 지난 2, 3일 동안 아이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렸거든요. 글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온종일 집안에서 빈둥빈둥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지난달쯤부터 도박빚을 갚으라고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통에 우리까지 아주 힘들었어요. 곧바로 형사들이 히로사카의 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오카다는 한 발 차이로 차를 몰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위장 트럭에서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경찰의 손이 뻗쳐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잽싸게 도주한 모양이었다. 오카다 게이스케의 방은 가구며 살림살이 몇 가지가 어질러져 있을 뿐 썰렁한 인상이었다. 창문 앞은 바로 옆 공장에 함석 담장이 바짝 붙어서 한낮인데도 햇볕이 들 기미조차 없었다. 방구석에서 마취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방문 손잡이와 냉장고에서 채취한 지문은 A가도 T자로 앞에 샛길에 버리고 간 소형차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했다. 관리인은 당일의 오카다의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오전 11시 반쯤에 한 차례 나갔다가 오후 1시 전에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금세 담요에 폭 감싼 것을 안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예, 웬 어린애를 들쳐 안고 나가나 했죠. 그러고는 4시쯤에야 돌아와서는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방금 전에 또 뛰쳐나갔습니다. 4시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형사들은 뭔가 거슬리는 것을 느꼈다.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오카다는 4시 이전에 가즈이코를 벚나무 공원 벤치에 데려다 놓고 6시에야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요일이라 벚나무 공원에는 저녁 때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을 터였다. 아이가 잠들었던 벤치는 나무 그늘 뒤쪽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2시간 동안 아무도 그 아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형사 한 명이 말했다. 요즘 도시 사람들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잖아요. 아이를 보고도 못 본 척 했던 거겠죠. 관리인에게도 재차 물어보니 오카다가 집에 돌아온 게 5시에서 5시 반쯤이었던 것도 같다라고 기억이 애매한 모양이었다.
확실한 건 형사들이 히로사카의장에 도착하기 10분쯤 전에 오카다가 도망치듯이 뛰쳐나갔다는 것뿐이었다. 즉각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오카다를 지명수배하고 그날 밤새 도쿄 여기저기에서 검문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화요일 오전 8시, 오카다는 교통사고 사체라는 의외의 모양새로 발견되었다. 오쿠타마에 가드레일도 없이 위험한 절벽 위를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이 있었다. 그 굽은 길모퉁이 30여 미터 아래 계곡에서 차량과 함께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참혹한 사체였다. 차량 안의 가방에서는 500만 엔에서 3만 엔만 빠져나간 돈다발이 발견되었다. 그 지폐 번호는 경찰이 미리 확보해둔 것과 일치했다. 도주 중에 자포자기에 빠진 범인이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 근처는 이전에도 두어 번 추락 사고가 일어난 곳이었다. 결국 오카다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로 판정되고 이른바 천벌이라고나 할 범인의 사망으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 유괴 사건 수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그렇습니다, 강 선배. 그게 사건의 전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그런 스토리로 진행되었어요. 오카다 게이스케라는 오래전 작은 절도를 저지른 탓에 소년원에 보내졌고 그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버린 한 남자가 500만 엔의 돈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했다. 네,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도 신문 기사에는 수사에 관여한 형사들의 이름이나 그 심경은 실리지 않았어요. 특히 한 명의 형사, 아직 신입이었던 한 젊은 형사의 심정, 그리고 그 젊은 형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건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목요일, 나는 마침 비번이라서 오전 늦이감치 일어났습니다. 점심도 해결하고 내친 김에 영화도 한 편 보자는 생각으로 하숙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따분한 영화여서 중간에 나와 역 앞에서 강 선배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날 밤 강 선배가 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신이치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지금 자고 있어. 신이치의 병문안 겸 잠깐 선배 집에 들러볼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는 부인이 받았습니다. 10분쯤 전에 경찰서에서 호출을 받고 애 아빠가 뛰쳐나갔어. 유괴 사건이 일어났대. 무라카와 씨 하숙집에도 연락이 갔을 텐데. 나는 놀라서 얼른 전화를 끊고 출동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부인이 말했습니다. 신이치가 다시 열이 펄펄 끓고 있어. 무라카와 씨 부탁 좀 할게. 애 아빠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달라고 전해줘. 남의 아이 목숨도 소중하지만 우리 신이치도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슬프다기보다 원망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는 하숙집에 들를 새도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달려갔고 즉각 특별수사본부의 일원으로 강 선배와 한 팀이 되어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마우지 저택 근처를 돌면서 탐문 수사를 하다 퍼뜩 생각이 나서 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차하면 의사를 부르면 되는데 뭘. 강 선배는 왠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역시나 걱정이 되었는지 전화를 하러 갔어요. 지금 의사가 와 있대. 밤에는 열이 좀 떨어질 거라는데. 강 선배는 안도한 듯이 말하더니 문득 겸연쩍은 듯 내 눈을 피했습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내 앞에서 아빠 얼굴을 드러낸 게 창피했던 것이겠지요. 왜 그러세요? 뭐가? 형사도 인간이에요. 강 선배도 형사이기 이전에 신이치의 아빠잖아요.
나한테까지 감추실 거 없어요. 당당하게 신이치가 걱정이 된다고 아빠다운 얼굴을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 걸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니, 이건 사적인 문제잖아. 신이치가 범죄에 휘말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멈춰선 나를 두고 강 선배는 혼자 경찰서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뒷골목 주점에 네온 쌓인 불빛에 평소보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사건을 향해 뛰어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강 선배는 누구보다 신이치를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목숨이 최우선입니다. 과장님이 강경책을 제안했을 때 강 선배는 드물게도 거칠게 반대했습니다. 나는 강 선배가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신 형사로서 가즈이코라는 남의 집 아이의 목숨만은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치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5살이 되었는데도 아빠 엄마를 알지 못해 특수학교 선생님을 엄마라고 하고 이따금 찾아가는 나를 아빠라고 했지만 그것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해 아바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아이에게 애아빠가 너무도 냉랭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도 강 선배의 마음속에는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통 아버지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을 나는 실감하곤 했습니다. 그런 강 선배의 아빠로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또 다른 아빠의 모습이 그 유괴 사건에 있었습니다. 야마우지 부부, 즉 가즈이코의 부모입니다. 목요일 저녁 처음으로 야마우지 저택의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수정 샹들리에며 페르시아 카펫이며 가죽 소파 등으로 호화롭게 꾸며진 그 집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온통 돈으로 채워져 인간다운 것이 끼어들 어떤 틈새도 없었습니다. 아빠인 야마우지 부사장은 아이 목숨이 걸려 있어 경찰이 개입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라고 강변하고 엄마 게이코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두 사람이 정말로 아이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수없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 집안 체면이 엉망이다. 이러다 언론에서 떠들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쑥덕거릴 것이다. 부유층 특유의 허세가 있어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면서도 우선은 아이 목숨을 걱정하는 척하며 경찰을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까지 속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강 선배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부모 심정은 부모가 아닌 사람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부모가 아닌 내가 강 선배의 마음을 알지 못했듯이 강 선배도 그때의 내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화 가구로 가득 채워진 야마우지 저택은 그대로 내가 자란 고향집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은 그만큼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린 집. 항상 지폐 너머로 밖에는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던 아버지의 눈빛, 어머니의 눈빛. 자네 같은 금수저가 왜 형사 일을 하게 됐어? 강 선배는 이따금 그렇게 물어보셨죠. 나는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지만 지금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이유를 여기에 적어보려 합니다. 강 선배, 실은 20년 전 5살 때 나는 유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규슈의 사가현에서 일어난 작은 유괴 사건 따위 혹시 얘기를 들었더라도 이미 잊어버렸겠죠. 나도 5살 어린 나이 때의 일이라서 단편적으로 그리고 어둡고 흐릿한 음화로만 기억날 뿐입니다. 그 뒤로 부모님도 다른 가족들도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버렸고 내 손으로 그 당시 뉴스를 찾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범인의 이름도 어떤 식으로 유괴를 당했는지도 정확히 며칠 동안 납치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돈에 쪼들린 사람이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부잣집 아이다운 옷차림의 저를 데려갔던 것이었겠지요. 며칠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지냈던 컴컴한 곳이 헛간이었는지 창고였는지, 다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범인이 내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돈도 바닥났는지 내게 맛없는 빵을 사줬을 뿐이지만 그걸 얼른 먹어치우면 자기 것을 내주기도 하고, 밤에 컴컴해서 무섭다고 하면 품에 안고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건 그때 처음으로 접한 어른의 몸입니다. 그건 피가 통하는 따스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유괴범이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준 눈빛. 유괴범은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뛰어넘어 나지막한 언덕 같은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저씨, 빨리 도망쳐, 빨리. 실제로 목소리를 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미친 듯이 소용돌이쳐서 숨이 턱턱 막혔던 게 기억납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인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아저씨는 형사에게 금세 붙잡혀 수갑이 채워졌고, 등을 떠밀려 경찰차에 타기 전에 2, 3초쯤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자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악의는커녕 악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에 마주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18살에 집을 떠나 형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은 범죄자들의 눈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유괴범의 눈빛을 찾아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이상한 사건을 경험한 탓에 내 사고방식이 비뚤어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설령 비뚤어졌더라도 내가 살아온 20년 동안 단 한 가지라도 진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유괴범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래? 기운이 없어 보이네. 수사가 시작되자 강 선배는 나의 침울한 안색을 알아보고 그렇게 물었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괴 사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20년 전의 내 경험이 어둡고 묵직하게 덮쳐들었으니까요. 그리고 20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내 눈앞에서 재현되었으니까요. 인간다움을 상실한 가정,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이면에서는 아이의 목숨이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값을 매기는 부모의 눈, 얼마 안 되는 돈에 떠밀려 범죄로 내몰린 사람, 아직 체포되지 않은 범인의 얼굴이 자꾸만 20년 전 그 유괴범의 얼굴로 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기억 속의 사건이 눈앞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겹쳐지면서 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아예 강 선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다음날 낮 12시에 몸값을 건네줄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 강 선배는 집에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었지요. 신이치의 병세가 걱정스러워 나도 잠깐 들렀지만 실은 그때 모든 것을 강 선배에게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유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번 사건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형사로서 이번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을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강 선배를 보고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3시간 전에 약을 먹고 여태 꿈쩍 않고 자고 있어. 의사 선생님은 내일 아침에 열이 떨어지면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데. 장지문을 살짝 열고 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신이치는 작은 얼굴을 이불 밖으로 반쯤 내밀고 자고 있었습니다. 3시간을 계속 저렇게? 너무도 조용한 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서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숨은 쉬는 거지. 강 선배도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덮치듯 신이치 위에 엎드려 호흡을 확인하더군요. 그 순간 나는 갑작스레 바늘에 찔린 것처럼 가슴에 아픔이 내달렸습니다. 아이 위에 엎드린 강 선배의 모습이 우연히 20년 전 유괴범 아저씨의 모습과 똑같았으니까요. 아저씨 팔에 매달려 장난치며 놀던 때였습니다. 갈색으로 그을린 아저씨의 팔을 깜빡 놓치는 바람에 나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꼬마야, 괜찮아? 화들짝 놀란 아저씨도 강 선배와 똑같이 내 작은 몸을 덮치듯이 납작 엎드려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때 아저씨를 놀려주려고 숨을 멈추고 죽은 척했던 내 입이며 심장에 필사적으로 들이대던 귀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유괴범이 내 심장에 귀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선량한 인간의 귀. 깨었으면 정말 반가워했을 텐데 잠들 때까지 내내 저 공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아바 아바 하고 찾았거든. 신이치는 아빠보다 무라카와 씨를 더 좋아한다니까. 베갯머리에 놓인 축구공을 집어들고 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이치의 생일날에 선물한 공이었습니다. 부인의 말대로 분명 신이치는 나를 잘 따랐고 나도 신이치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숙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죠. 부인이 그만 돌아가자고 해도 내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아 내 방에서 자고 간 적도 많았습니다. 무라카와 씨가 정말로 귀여워해 주니까 그렇지. 부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휴일을 희생해가며 신이치를 돌봐준 건 단지 귀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불 속에 들어가면 신이치는 작은 손으로 내 몸을 더듬고 잠들 때까지 꼭 달라붙습니다. 갓 태어나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작은 동물이 본능적으로 부모의 몸을 감지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신이치의 손은 20년 전에 내 손이었습니다. 유괴범의 팔에 매달리던 내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에 굶주려 그 따스한 피를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큰 몸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손. 왜 그래? 우두커니 서서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을 흘리는 나에게 강 선배는 그렇게 물었지요. 나는 적당히 둘러대고 도망치듯이 강 선배의 집을 나왔지만 경찰서에 돌아와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설핏 잠이 들면 유괴범 아저씨의 마지막 눈빛이 선하게 떠올라 날카롭게 버려진 칼날처럼 의식에 자디잔 빗금을 새겼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멀뚱멀뚱 콘크리트 천장만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A가도의 T자로에서 2km 앞 길모퉁이에 배치된 차에 탔을 때 강 선배는 역시 그렇게 물었지요. 강 선배에게 눈치채이지 않게 애써 쾌활한 척했지만 그때 내 심정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달했던 것입니다. 낮 12시 9분 범인이 나타났다는 무선 연락이 왔고 20분 뒤 북상해 오는 그 차를 운전석에 나와 조수석의 강 선배는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저 차야. 강 선배의 낮은 목소리를 신호로 나는 엑셀을 밟았고 그 순간 지금까지 애써 참아왔던 것이 단숨에 폭발했습니다. 그 유괴범의 손길, 맛없는 빵, 마지막에 나를 바라보던 눈빛. 다시 떠올려서는 안 된다고 애써 기억 속에 음화로 넣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밀려나와 내가 운전하는 차는 갑자기 2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범인을 태운 흰색 소형차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에 컴컴한 범죄의 냄새를 숨긴 채 여유롭게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며 그때 기회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도로는 이제 곧 3차로가 된다. 우회전이냐 좌회전이냐라는 내 연락 하나로 이후의 추격 작전이 달라진다. 유괴범의 귀가 다시 내 가슴팍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야마후지 저택의 호화로운 카펫, 샹들리에, 얼음처럼 냉랭한 집안 분위기, 20년 전 형사의 손에서 쥐어뜯듯이 내 작은 몸을 빼앗아 한순간 남의 아이를 보듯이 차갑게 응시하던 어머니의 눈빛, 걱정스러운 듯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납작 엎드려 들여다보던 강선배의 등, 내게 매달리던 신이치의 손, 경찰차에 타기 전에 뒤돌아보던 그 범인의 마지막 눈빛. 아저씨, 빨리 도망쳐. 빨리.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부르짖음을 내뱉으며 내 의지보다 먼저 핸들을 크게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빨리 도망쳐. 도망치라고. 강선배는 차에서 내려 충돌한 대형차의 상황부터 확인한 뒤 헐레벌떡 다시 돌아와 내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꺾었어? 오른쪽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대답했을 때 강선배는 무전기에 내밀었던 손을 흠칫 멈추고 놀란 듯 내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아주 잠깐 딱하다는 듯이 내 눈을 응시하고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더니 결국 무전기를 향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왜? 강선배는 그렇게 묻고 싶었겠지요. 왜 핸들을 고의로 오른쪽으로 꺾어 대형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지, 왜 흰색 소형차가 우회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즉, 왜 범인을 도망치게 해주려고 하는지. 강선배는 아마도 범인의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겠지요. 그리고 내가 고의로 오른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범인을 놓아주려고 한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강선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강선배는 내 무언의 눈빛을 본 순간 모든 걸 간파했습니다.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다는 것, 사건에 또 한 명의 범인이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강선배. 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괴 사건 이면에 엄청난 속임수를 알아챘습니다. 오카다는 분명 유괴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마호지 가즈이코를 유괴한 범인이 아니었어요. 가즈이코를 유괴한 건 오카다가 아닌 다른 범인이었습니다. 강선배는 그 한순간 내 눈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을 것입니다. 내가 또 한 명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거짓 정보를 흘려 도망치게 해주려는 게 흰색 소형차의 오카다가 아니라 또 다른 유괴범이라는 것을. 강선배, 또 다른 범인, 실제로 가즈이코를 유괴한 범인은 물론 당신, 강선배였습니다. 가즈이코를 유괴한 범인은 사건에서 두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범인이 K라는 야마후지의 부하 직원을 통해 전해온 두 번째 전화입니다. 그 전화에서 범인은 내일이라고 말했고 K는 그때가 오전 2시에 애매한 시각이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면 오늘 금요일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인데 그때 범인의 목소리는 뭔가 난처한 듯 침묵하다가 이윽고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금요일에 범인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에게 뭔가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다들 간단히 넘어갔지만 그 작은 일이 나에게 큰 의혹을 안겼던 것입니다. K가 되물었을 때 범인도 내일이라는 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즉 전화를 걸어온 범인도 다음 연락을 언제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측했을 때부터 나는 막연하게나마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인물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유괴 사건의 스케줄을 주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인물이고 전화한 남자는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또 다른 인물을 A, 전화를 건 남자를 B라고 해볼까요? A와 B의 관계를 우선 공범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범이라면 B는 다음에 연락할 내일이라는 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쯤은 알고 있어야겠지요. 즉, B는 단지 A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하는 관계일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B도 A의 그 다음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B 쪽에서는 A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게다가 B는 A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런 공범 관계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추리하면서 야마우지 저택 거실에서 그 부부가 범인에게 연락도 못하고 오로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에 나는 퍼뜩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B도 이 야마우지 부부와 똑같은 처지인지도 모른다. 즉, B도 자신의 아이를 유괴당한 피해자인 것이다. 그리고 그 범인이 A인 게 아닐까. 즉, 가즈이코 유괴 사건의 이면에 실은 또 다른 유괴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축구에도 직접 주고 싶은 상대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한 편에게 먼저 보내 그 선수가 원래의 상대에게 패스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우회 패스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유괴당한 사람 B가 있습니다. 그는 범인 A가 요구한 500만 엔의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범인 A는 500만 엔만 받으면 무사히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경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 500만 엔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B는 엄청난 속임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일각을 다투는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그로서는 그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자신도 또 다른 유괴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몸값을 다른 몸값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의 유괴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도 유괴 사건을 벌이면 되는 것입니다. B는 그저 범인 A의 지시를 그대로 자신이 벌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괴 사건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범인도 피해자의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피해자도 범인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서로가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인과 피해자는 몸값을 주고받는다는 유일한 접점을 갖게 됩니다. B는 그 점에 착안해 야마우지 부부의 아이를 유괴하고 그 몸값을 자신의 아이를 유괴한 범인 A에게 건네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범인 오카다는 그 돈이 설마 다른 아이의 몸값인 줄은 알지 못했고 야마우지 부부는 그게 다른 범인인 줄은 알지 못한 채 대체교 앞에 지정해준 장소에서 500만 엔의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카다도 야마우지 부부도 설마 피해자이자 또 다른 범인인 B라는 남자가 중간에 있으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것이지요. 실은 그 단계에서 나는 중간에 있는 B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실수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짐작했던 것이지요. 특히 마음에 걸렸던 것은 내 추리가 옳다고 한다면 왜 자신의 아이를 유괴당한 B는 그것을 경찰에 알릴 수 없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엔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라면 아무리 범인이 경찰에 알리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더라도 우선 신고부터 했겠지요. 최소한 자신이 또 다른 유괴 사건을 일으키는 대담한 도박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게 더 안전합니다. B에게는 상당히 깊은 경찰 불신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경찰의 불신을 품을 인물이라면 그건 경찰 내부 사람이 아닐까라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형사를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은 형사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연히 내 바로 가까이에 그럴 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인 B는 경찰 내부 사람이면서 끊임없이 전화를 이용할 기회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열로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언제라도 한 팀인 나에게서 벗어나 집에 전화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강 선배. 그렇습니다. 선배는 그런 이유로 끊임없이 집에 전화해 범인 A의 연락이 없었는지 부인에게 확인하고 연락이 있을 때는 그대로 야마우지 부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직접 야마우지 저택으로 전화하지 않은 것은 역탐지를 우려했다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토요일에 신주쿠역에서 돈가방을 받으려 했을 때 이미 시간을 맞출 수 없는데도 3시라는 시각을 통고했던 것은 그때 많은 강 선배가 몰래 전화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카다가 아이를 돌려주러 나갔다가 4시에 히로사카 회장에 돌아왔다는 것도 그 아이가 가즈히코가 아니라 시니치였다고 생각하면 의문이 풀립니다. 시니치를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은 뒤 강 선배는 부인에게 가즈히코를 벚나무 공원 벤치에 데려다 주도록 했겠지요. 그 사건에서 내가 번번이 우울한 기분이었던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이번 범인에게서 20년 전의 유괴범이 겹쳐 보인 탓이었지만 무엇보다 끊임없이 나와 붙어 다녔던 그의 눈에서 저절로 20년 전 범인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 선배, 내가 이 추리에 확신을 가진 것은 선배의 또 한 가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강 선배에게 나는 위험한 증인이었어요. 강 선배가 나와 떨어져 전화하러 갔던 시각과 야마우지 저택에 범인의 연락이 들어온 시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편한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강 선배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내게 잠이 든 시니치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나는 시니치의 얼굴을 분명하게 확인한 건 아니었어요. 방안이 어두침침했고 아이는 얼굴을 반쯤 이불 밖으로 내놓았을 뿐이었죠. 그나마 강 선배가 금세 아이 얼굴 위로 몸을 숙였으니까요. 더구나 부인은 곧바로 아이 얼굴보다 축구공 쪽으로 내 시선을 유도했어요. 하지만 강 선배가 설마 그런 대담한 속임수를 쓸 줄은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를 시니치라고 믿어버릴 뻔했습니다. 단 한 가지, 부인의 3시간을 계속 꿈쩍도 않고 자고 있다는 말만 아니었다면. 강 선배와 부인은 내가 시니치와 벌써 몇 번이나 밤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불에 바짝 엎드려 자는 시니치의 잠버릇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 그 아이는 3시간째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시니치가 아니다. 마취제로 잠들게 한 가즈히코다. 그렇게 확신한 순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강 선배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실제로 내 눈앞에서 20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었으니까요. 강 선배라는 범인과 가즈히코라는 피해자, 그 아이의 입가에 귀를 대고 있는 강 선배. 그 토요일 저녁 강 선배의 집은 20년 전 나와 그 아저씨의 유괴 사건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 돌아온 나는 시니치가 다니던 특수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 선생님에게서 시니치가 병으로 목요일부터 결석이다. 집까지 병문안을 갔는데 고열이라는 이유로 현관 앞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는 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내 추리가 적중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로지
강선배를 도망치게 해주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강선배를 구해줘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강선배의 속임수는 정교했지만 한 가지 큰 약점을 안고 있었어요. 범인 오카다와 야마우지 부부 사이에서 아이의 몸값을 주고받는 데 성공해 신이치를 되찾는다고 해도 그 뒤에 오카다가 체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가 유괴한 아이가 가즈이코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강선배의 존재가 드러날 우려가 있겠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신이치의 유괴범이 무사히 도망치는 데 성공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주는 것, 그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정오 A가도의 T자로로 차를 몰면서 흰색 소형차의 범인을 어떻게든 도망치게 해야 하는 조수석의 강선배의 심정이, 그 초조함이 나에게 아플 만큼 고스란히 전해져 오더군요. 강선배의 범죄를 못 본 척 해주려면 우선 오카다를 도망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가도의 T자로는 그대로 강선배의 분기점이자 나의 분기점이었던 것이지요. 강선배, 빨리 도망쳐. 빨리. 내 옆에 앉은 또 한 명의 유괴범에게 나는 마음속으로 필사적인 말을 건네며 핸들을 한껏 오른쪽으로 꺾었던 것입니다. 왜? 강선배는 나를 빤히 응시하며 그렇게 물어보려다가 한순간에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내가 강선배를 도망치게 해주려고 흰색 소형차의 범인을 일부러 놓쳤다는 것을. 강선배는 문득 입을 꾹 다물었고 나 또한 침묵했습니다. 그 A가도에서 중앙선을 끊듯이 방향을 틀어 멈춰선 차에 몸을 기댄 채 우리는 한순간 서로를 마주 보았고 침묵 속에 공범의 미력을 나눴던 것이지요. 마치 강선배와 오카다가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한 채 이해관계라는 점에서는 공범이었던 것처럼. 그 뒤에 오카다는 사망했습니다.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요. 오카다가 히로사카 해장에서 급히 달아난 것은 우리가 출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오카다에게 급히 연락해 그도 알지 못했던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고 자신이 도주를 도와주겠다면서 약속 장소를 정했고 이윽고 오카다를 살해해 사고로 위장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오카다에게 천벌이 내려진 사고였던 것으로 해둬도 괜찮겠지요. 도망치는 것도 괜찮겠지. 나를 배웅하러 나온 신칸센 플랫폼에서 강 선배는 그렇게 말했지요. 그건 내게 던진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려준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내 침묵을 지켜온 범인의 유일한 고백의 말이었을까요? 나는 그냥 조용히 강 선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5살 아이의 눈으로. 강 선배의 눈빛은 그 유괴범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오카다가 신이치를 유괴해 갔을 때 선배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단지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적 장애를 가진 신이치는 범인에게 아빠가 형사라는 말은 못할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범인이 우연히 형사의 아들을 유괴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삿포로에서 유괴된 아이가 결국 살해된 지 얼마 안 된 참이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형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범인이 혼란에 빠져 어떤 흉포한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 선배는 마음속에서 일단 형사라는 의식을 떨쳐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막다른 궁지에서 형사이기보다 아빠이기를 선택한 거예요. 가정을 희생해가며 여태껏 투철하게 형사로서 책임을 다해왔던 선배가 막판에 본능적으로 아빠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건 내 자식의 목숨을 위해 앞뒤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한 아버지가 일으킨 엄청난 사건, 어리석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너무도 어리석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나는 20년 전에 그 아저씨를 봤던 것이지요. 도망치는 것도 괜찮겠지요. 마지막으로 그때 해준 그 말을 이제는 내가 강 선배에게 보냅니다. 1년 전 신칸센 플랫폼에서 돌아선 강 선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그것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 강 선배. 이제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까 합니다.